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9월 모의평가를 치르셨습니다. 잘 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좌절하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선생님 보기에도 상당히 헐 이런 느낌이 드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상당히 좌절감과 당혹스러움을 주었던 시험이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이 들고요. 선생님 보건대 가장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뭐냐? 빈칸 35번, 36번 비연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연계가 되지 않는 낯선 지문이었는데다가 단어는 썩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는데 보기에서 내가 생각한 너무 쉽게 답으로 찍었던 답이 정답이 아니었던 케이스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채점 때 훨씬 더 당혹스러웠던 그런 시험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기대치 이하 자신의 원래 성적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가 나오셨던 분이라면 아마도 선생님 추측컨대 3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던 3점짜리 빈칸의 비연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친구.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설령 그 두 문제가 만점과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였다라 하더라도 그것 이하의 성적이 나왔던 친구들은 두 번째로 뭘 반성해야 돼? EBS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지만 각 사이트마다 등급 커트라인과 그 다음에 오답률 베스트 5가 다 있습니다. 그 오답률 베스트 5를 추측컨대 5문제 중에서 거의 다수가 3점짜리 문제였고 빈칸의 문제였고 그 가운데는 어법도 있었어. 특히 빈칸 문제와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되면서 동시에 3점이었고 출제 포인트가 그대로 적용된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상당히 실수 때문에 그 3점짜리 문제를 2문제 이상 놓치신 친구라면 당연히 등급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의 문제점, 시간 조율에 실패했다. 맞지? 물론 6월 모평 때는요 반영되는 지문, EBS 지문 자체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따끈따끈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말로 5초 만에 혹은 10초 만에 답에 나오는 문제들도 덜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번엔 어떠니? 전체 4가지의 문제가 컨텍스트가 전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특인지 인수인지 수능 완성인지 최근에 배운 게 아니라면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초 10초 만에 생각보다 답이 딱딱 떠오르지 않아. 즉 빨리 읽고 전체적으로 훑어가면서 읽었을 때 그 시간을 많이 세이브한 친구한테 빈칸에 대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됐었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자, 이 3가지가 선생님이 생각한 여러분의 등급 하락 요인이 아니었나. 물론 올랐던 친구나 현상 유지를 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점수 배점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이었겠지만 어쨌든 이건 모의고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모의고사에서 나의 약점이 드러났다면 빨리 그것을 복구하셔야겠지. 여러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그쵸? 자,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큰일이다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 9월 시험이 결코 11월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의평가였죠?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돼. 왜? 이 9월 시험이 6월 시험과 똑같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었는데 11월 달에 이렇게 쳐졌다. 그럼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잖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등급 하락 요인, 성적 하락 요인 3가지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잘 약해서 아직까지 보완이 되지 못했는지를 빨리 체크를 좀 하시고 감을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남은 60여일 정도 매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거든요.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마무리 3가지 조언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공부를 해라? 자 우리가 빈칸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떤 한 단어나 짧은 구나 절을 유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절 내에 굉장히 길게 빈칸이 들어가 있어서 즉 점점 지문의 문장의 구성이 약간 여러분을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복잡한 느낌을 주는 긴 호흡의 문장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느끼셨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구조 분석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고 훑어있게 너무 집중하시면 결국 이것저것 안 되고 내가 느낌으로 왔었던 답이 당연히 정확성 없이 오답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 생각하시고요. 정확하게 구문 분석해라. 두 번째, EBS 철저하게 복습하셔야 되겠다. 이거 대충 알아. 이게 아니라 약간의 단어나 문장이나 혹은 절 같은 것들이 생략되거나 변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100%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지문의 활용이 아니면 그 지문의 몇 문장이나 몇 단어들은 빼고 90% 정도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하신다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꼼꼼하게 EBS를 기억하시고 복습하셔야 된다니까. 세 번째, 남은 2달 동안 어디에 올인해야 돼? 오답률 베스트 5에 모든 사이트에서 다 들어갔던 비연계 빈칸 문제를 정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거 확인하시면서 자, 이제는 좌절할 때가 아니다. 좌절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내 약점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게 여러분의 당면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은 시간 아직 화이팅 하실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 유형 16강과 17강에서 여러분 동강 숙제가 나갈 거고 나갔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 16-1번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지문에선 순서 문제였습니다. 유형 순서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자, 중요도는 합니다. 어렵지 않았던 글이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는요. 요지와 요약, 어휘, 그리고 제목, 그리고 한 문장에 문장 삽입 포인트 정도까지 난이도는 합니다. 자, 소재를 먼저 볼까요? 자, 유년 시절의 마음의 상처에 관한 건데 이 글의 요지가 중요해 보이니까 요지 한번 밑줄을 줘보시죠. 형광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년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험을 하는데 그 상처가 대부분은 경미해요. 그냥 대수롭지 않아. 하지만 상처가 깊고 치유되지 않은 그런 remain unhealed 된 경우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이 한글로 표현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요게 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들어가는데 첫 번째 문장 들어가기 전에 첫 문장에 쌍코마 사이 if not or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선생님이 하고 싶네요. 자, 이게 뭐다? 양보의 if다 오른쪽에 써져 있죠? 여러분도 공란에다가 쓰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을 동강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if가 우리가 알고 있는 if는 가정법, 만약 뭐뭐였다면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신데 이 if가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자, 양보라는 건 뭐야? 설령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문장 중간에 항상 납니다. 주어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서 문장 쌍콤마 사이에 if not 오든가 두 번째 if any, 세 번째 if ever 해서 설령 뭐뭐라 해도 라는 뜻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if not은 설령 뭐겠어? 아니라 해도, 그렇지 않다 해도 사실 그렇다. 이런 의도로 쓰일 때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두 번째, if any는요. 설령 있다 해도. 자, any라는 것이 상징하는 건 명사야. 됐죠? 뭐가 있어. 설령 그것이 있다 해도 나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if any. 자, 세 번째 ever 들어갔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라는 뜻입니다. 얘는 뭐를 받냐면 동사를 받는 표현이야. any가 명사를 대신해서 썼다면 ever는 동사를 대신해서 쓴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f ever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글에서도 if not all 했으니까 설령 전부는 아니라 해도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설령 전부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 childhood experience, 어렸을 때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험은요. 정신적인 어떤 흉터나 상처를 남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 그쵸? 여러분도 어렸을 때 정신적인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요. 그 상처는요. 아마도 꽤나 경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nothing, 별게 아니라는 거야. That create too much fallout on heart sensitivity. 자, sensitivity, 마음의 어떤 민감성, 예민성이란 얘기는 뭔가를 보고 예를 들어 상처를 받아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에 민감성이 생긴 거야. 즉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어휘 봅니다. fall out. 자, 형광펜 하시고 1번 줍니다. 자, fall out은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결과 또는 낙진, 어떤 일에 안 좋은
후유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후유증이나 어떤 민감성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 됐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문장에서 most people서부터 끝까지 이 두 번째 문장까지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누구나 어떤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또는 if the wounds were more severe. 만약 그 상처가 좀 더 심각하다 할지라도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 if가 만약 뭐뭐라면보다는 설령이라는 의미, 양보의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거야. 설령 그 상처가 뭐한다 하더라도 좀 더 심각하다 할지라도 there was also plenty of positive stuff. 우리는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 그 경험이 뭐 할 수 있는 경험이냐면 to counterbalance. 자, 형광펜 하시고 어휘 2번 들어갑니다. 우리 출제 포인트 어휘가 있었으니까요. 자, counterbalance라는 것은 반대로 균형을 이루다. 직역하면 반대로 균형을 이루니까 내가 플러스의 영향이 있었다면 이걸 반대로 균형을 이루면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또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플러스 쪽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니까 우리말을 뭐다? 선생님 써있는 거 보이죠? 상쇄시키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됐죠? 자, 설령 상처가 있었어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살면서 경험하게 돼. 그래서 counterbalance the impact of the wounds. 그 상처의 영향을 상쇄하게 됩니다. 좀 더 심각해도 좋은 걸로 다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밑에 선생님이 정리했던 구문 표현이 나온대요. So, the scars could라는 표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아래쪽 여러분 필기판 돼 있는 거 보이시면요. so 다음에 사실 뭐 생략돼 있다? that 이라는 접속사 생략돼 있다. 그래서 so that can could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나 때때로 아주 10% 정도는 결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냐면 그 상처가 재빠르게 뭐 할 수 있도록 자, 없어지게 하도록 상쇄하겠죠. 이해됩니까? counterbalance 하니까 상처가 빨리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사라질 수 있고, 자, 어휘 3번 되겠죠? 그 다음, 상처가 어떻게 된다? become insignificant. 이거 조심해라. significant는 중요한 거지만 insignificant는 중요치 않아. 즉, 그 상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대수롭지 않다라는 얘기로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 연결사가 뭐가 나옵니까? 보이시죠? 예, however가 나오면서 문장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전환이 되고 있어. 그래서 따라서 문장의 밑줄을 들어갑니다. For some children, however, the wounds were deep or the impact more profound and the scars have never fade. 자, 요 부분이 문장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렇지, 문장 삽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For some children, however, 하지만 일부 아이들한테 그 상처는요 너무나 깊고 그 영향은 너무나 심오해서 자, 여기서 약간 느끼셔야 될 게 impact 다음에 비동사, 동일한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왜? 앞에도 비동사고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구조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략법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서 생략된 비동사는 뭘까? was 정도가 되겠지. 됐고요. 자, 그래서 일부 영향은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그 상처가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That's because 왜냐하면요, they were more vulnerable. 그들은, 그런 일부 아이들은 상당히 다른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마음이 너무 약한 거지. 취약하고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영어로 뭐야? vulnerable. 그래서 이것이 어휘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re likely to feel wounds more intensely. 좀 더 그 상처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마지막 결론. In all cases,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 이때 if는 일반적인 조건의 if라고 보시면 돼. 따라서 만약 그 상처가 remain unhealed,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 요것도 그냥 한번 체크를 좀 해보죠.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그 결과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겁니다. 성인기까지도 내내 뭐함으로써 by leaving, 남김으로써 무엇을 남기죠? 멍든 가슴 또는 민감한 가슴을 남긴 채로 그렇게 계속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16-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말을 오해한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별로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나온다면 출제 포인트는 어휘만 몇 가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부는 뭐냐면 심경과 분위기인데 사실 심경과 분위기가 여러분의 텍스트에서는 연습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별로 B형에서는 특히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또 모를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도 느끼셨겠지만 6월 달에는 어법 문제가 단 한 문제 중에서 밑줄형이 6월 달에 나왔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밑줄형이 아니라 박스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형은 사실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법이 박스형이 아닌 밑줄형에서 다시 박스형으로 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 박스형에서 다시 밑줄형으로 갔다는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심경 분위기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한번 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은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의 주인공이요. 아우디, BMW 같은 신차를 산 거야. 엄청나게 비싼 차죠. 5천에서 1억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차들입니다. 이거 내가 이제 비싼 차를 샀단 말이야 했더니 그래서 우리 친척한테 따단 하고 보여줬더니 친척이 하는 말이 야, 완전 멋지다. 야, 근데 그거 차 살 돈이면 내 식구가 1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겠다. 야, 하하하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심지어 내가 너무 오지랖 떨어서 비싼 차를 사서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나? 라는 어떤 죄책감까지 들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나중에는 오해를 풀게 됐다는 그런 좀 뻔한 이야기예요. 자, 요지 한번 보죠. 새로 산 차를 보고 친척이 한 애매하고 비판적인 말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어. 그런데 사실 그것이 오해였음을 깨닫게 된 화자의 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심경과 분위기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처음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나중에 오해를 풀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집에 가버렸다는 얘기니까 relieved.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부분에선 빠르게 훑고 들어갑니다. When I show my new car to one of my relatives. 내가 친척한테 자동차를 보여줬더니 이 친척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left-handed 체크하셨죠? 형광펜 왼쪽 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애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야. 애매한. 됐지? 자, 애매하고 비판적인 말을 했다. 이게 도대체 내 욕을 하는 건지 애매한 표현을 했는데 와 진짜 멋지다. 그런데 있잖아 I bet. 자, I bet 이란 표현이 뭡니까? 요즘 유행어 있죠? 단언컨대 메탈은 블라블라블라. 자, I bet 내가 확신하는데 단언컨대 온 가족이 1년은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그 차에 지불한 그 돈의 액수라면 말이지.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요 go blank 했습니다. 자, go blank가 뭐죠? 멍 때렸다 이 말이죠. 헐, 멍쳤다, 벙쪘다. I started to feel shame.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You could have got. could have pp 무슨 뜻입니까? 뭐뭐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과거의 자, 추측과 후의 유감 따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got 1번. 자, 그 다음에 기분이 2번 돼서 너는 아마도 네가 그 차 가격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뭔가를 사서 given some money 그것을 가난하거나 곤궁한 사람한테 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어떤 약간 양심적인 목소리 수치심의 목소리가 내부로부터 들려온 거야. 자, I worked hard on the voice. 저는 굉장히 힘들게 이 목소리와 투쟁해서 싸워냈습니다. 그리고 I counter. 자, counter 했었죠. 뭐요? 반대하다, 응대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로 응대합니다. 난 내 자신을 사랑해. 그래서 내 삶을 이 멋진 카로 장식하고 싶어. 왜? 난 소중하니까요. 자, 이렇게 내면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이 말을 했던 친척한테 화살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친척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en you make comments like that. 네가 그따위 말을 짓거렸을 때 I interpreted. 물론 나 이해했어. You feel bad about my good fortune. 내 행운에 대해서 네가 좀 고깝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하지만 자, my good fortune triggers your shame. 어떻든지 간에 내 행운이 너한테 굉장한 수치심과 쪽팔림과 또는 언짢음을 trigger 체크하죠. 자, 유발시키다. 자, 이 단어가 원래는 명사로 방아쇠야.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거니까 뭔가를 촉발하고 유발시킨다는 동사의 의미가 돼서 여러분 C-A-U SE, cause, 유발시키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이런 걸 유발시켰을 수도 있었겠지. 물론 그 점에 대해서 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굉장히 어때? 이 말을 친척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되게 감정이 상했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게 뭐겠어? sensitivity가 된 거야. 이런 나의 민감함에 대해서 그 순간 at that point, my relative began a long defensive reaction.
우리 친척이 굉장히 길고 방어적인 태도로 나의 민감성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거 아니야. 나 그럴 의도 아니었어. 라는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요. He allowed that. 첫 번째는요, 그가 인정한 사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 너한테 기분 나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인정한 건 네가 날 잘못 오해한 거야 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allow는 acknowledge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 he was very happy for me. 굉장히 나는 네가 차를 산 거에 기뻐. 그리고 and I deserve it. 내가 그것을, 즉 주인공이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풀렸네. 그래서 I agreed. 난 동의하고 차를 붕 타고 떠나버렸다. 뭐 이런 좀 쓸데기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만 쓱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7-2번, 유형 17강의 17-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전체 17강은요, 문장 삽입에 관련된 문제였어.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2번에 중요도는 상중하 중에서 한데요. 별로 그당 나올 건덕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는 제가 연결사와 제목과 빈칸이라고 썼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당 출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굳이 나온다면 연결사와 제목과 빈칸 정도면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소재가 제목을 보려왔더니 평을 할 때 주의할 점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으로 바꿔 한번 보시겠어요? critical review의 핵심과 주의사항, 이걸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비평할 때 어떤 주의사항과 핵심이 뭐냐, 특징이 뭐냐 기억하시면 되고, 요지 한번 읽어보죠. 자, 평이 가지고 있는 summary, 요 단어가 핵심 단어네. summary가 독자가 비평가의 평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summary가 핵심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주의사항은요, 몇몇 영화평과 같은 종류의 평에서는 비평가가 너무나 많은 세부사항, too many detail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 이런 거 알지? 스포일링 한다고 결과를 미리 딱 말해버리면 김 빠지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디테일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요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연결사가 눈에 띄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죠. For example. 지금 첫 번째 논지에 대해서 근거문을 하나 예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시,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또한 예시, 요렇게 나와 있는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A critical review about such a place. 자, such A, SB에서 A, B와 같은 A. 자, 어떤 장소예요? 레스토랑과 movie theater, 그리고 bookstore, 서점과 같은 장소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자, 체크하시오. 유일무이한 키워드입니다. brief summary다. 간략한 요약이다. 자, 체크하셨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핵심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한 요약이 비평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 문제가 빈칸으로 안 하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면 뒤에 summary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디죠? The summary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뒤에 such a summary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빈칸으로 나온다면 이런 단어는 this나 that 같은 어떤 지시사, 대명사, 지시대명사 같은 걸로 바꿔줘서 서머리라는 단어가 중복되지 않게끔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죠? 그 정도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래서 평을 할 때 주의사항, 간략한 핵심이 주의사항이다. 그게 바로 helps the reader understand. 독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니까 뭐를요? 리뷰어가, 즉 비판가가 내린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서머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긴데, 자 보세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 리뷰어가 어떤 식당의 예시가 지금 구체적 대상 식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시가 된 거야. 자, 식당의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다, 별로다라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비평가는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 표현 좀 전에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이죠. So that can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나지? 자, reader, 즉 그 비평을 읽은 독자가 understand what part of the decoration이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코레이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야. 아, 여기 이 식당, A라는 식당 데코레이션 별로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이상한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enough of that decoration에서 장황하고 긴 설명, 디테일을 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표현을.
enough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은 논지를 간략하게 어떻게 요약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충분하다는 게 많은 설명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설명은 또한요. helps the reader decide. 자, 리더가 결정하도록 도와준대요. 무엇을요? 얼마나 많이 그 비평가의 데코레이션에 대한 취향이 독자의 취향과 닮아 있는지도 비교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즉 어쨌든 readers understand the evaluation 하게 도와준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게요. It may be that 독자는요, 아니요, reviewer, 즉 비평가는요, does not like bright color. 벽지의 밝은 색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독자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1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for other types review. 다른 종류의 비평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레스토랑 비평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비평 같은 거. 자, 그런 비평을 할 때는 비평가는 needs to be careful not to 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냐? too many details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됐죠? 예를 들어서 saying 문장의 동명사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어딜까? saying 대절에서 주어 동사 이미 한 번 나왔고 두 번째 동사가 바로 여기네요. could가 되겠다. 됐지? dating couple. 그러니까 굉장히 연인 사이의 관계가 그 연인 사이의 커플이 나중에는 영화 끝에서 결혼하게 될 거야 라는 결과를 미리 말해버리는 것은 ruin the film for some people. 이 영화를 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한텐 그 영화를 뭐하는 꼴? 망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래? 스포일링이라고 얘기하죠. 영화를 미리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비평가는 함축적이고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세부사항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아래 문제로 넘어가죠. 17-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동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7-3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글은요. 시각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시각적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자, 중요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요. 요지하고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목을 보는데 이 소재가 제목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지만 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보입니까? 시각자료, 비주얼스의 읽기의 중요성. 시각자료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요지 한번 들어갑니다. 밑줄 한번 주보시죠. 요지. 자, 형광펜 쭉 갑니다. 됐죠? 자, 가봐요. 자, 우리는 보통 시각자료가 글보다 더 읽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그치? 글보다는 도표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더 빠르게 이해하기 쉽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각자료가 어쩔 때는 글보다도 더 subtle, 미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시각자료를 이해하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이 글 화자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논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한번 쓱 예습해서 읽어보셨을 때 어디가 나오니? 자,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인팩트 들어가 있는 부분 역시 형광펜 치시기 바라면 인팩트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조금 길죠? 하지만 그렇게 긴 호흡의 어려운 문장의 구조는 아니었고 문장 구조는 눈에 띄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Reading them critically 여러 가지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이 부분이 요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다. 자, 되셨으면 여러분 그 필기판 오른쪽에 선생님 그림 그린 거 한번 봐주세요. 수능 완성 17-3.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안경 낀 똑돌이가 얘기하자. 시각자료는 때때로 글보다 미묘하고 비판적인 읽기가 익숙치 않아서 좀 더 기울을 기울이는 게 좋아. 우리의 예상은 뭐야? 시각자료는 되게 보기 쉽다. 굉장히 간파하기 쉽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텍스트 읽기와 글의 읽기와 다르지가 않아. 똑같이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형과 이런 그림을 개념이나 생각으로 바꾸는 트랜슬레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괜찮은 얘기네요. 자, 우리 비주얼 시각자료의 대표적인 거 4가지 있죠?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막대 그래프 있을 수 있죠? 라인 그래프, 직선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수학에서 배우는 벤 다이어그램 같은 다이어그램스, 도형이나 도표도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땐 좀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됐고 그래서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갑니다.
As a student, 학생으로서는 당신은요, 요청을 받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읽기 자료 같은 것들을. 첫 번째는 뭐야? written, 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각 자료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you might think that,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visuals, 이게 이제 문장의 주어가 되고, like서부터 괄호 묶어 어디까지? are 바로 전까지 괄호 묶어서 are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사진이나 막대 그래프, 그리고 라인 그래프, 다이아그램과 같은 그런 시각 자료가 당연히 글보다 읽기가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but, 그러나 이 가정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실상. 그래서 이 in fact는요, 약간의 반대 의미를 강조할 때 가끔 쓰여지기도 합니다. 앞에 내었던 말을 좀 더 확언하면서 반대적인 내용, 즉 앞에서 뭐라고 그랬니? 읽기가 쉽다고 너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사실은 이래 라는 표현이야. 사실상 you often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visual images. 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 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보던 구문이 나옵니다. not only, 근데 끝까지가 because 나오면 뒤에도 but also 뭐가 나와? because가 가겠죠. 구문이 길지만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이해하기 빠를 겁니다. A 때문만이 아니라 B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비주얼 이미지에 pay attention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비주얼들이 즉 시각 자료들이 때때로 글보다 더 subtler 더욱더 미묘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you're not accustomed to reading them critically. 당신은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be used to. 공통점, 이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를 쓴다는 거 깨알 어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읽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 그 비주얼을 크리티컬리하게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글은요, 비판적으로 해도 좀 읽으십니다. 근데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게 나오면 우리 이거 뭐라고 인식해? 도표 그래프 볼 때 이거 그걸 팩트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냥 그대로. 즉, 무비판적으로 읽을 가능성이 높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시각자료 읽을 때도 조금 더 똑같이 어떻게 글처럼 비판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논지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자, while서부터 하나, 둘, 셋, information까지가 역점의 내용입니다. While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visuals. 자, 시각 자료를 이해하는 과정이요. 좀 다르대요. 자, 이렇게 같다 다르다 비교하고 있지. 그러면 이때 대시 가리키는 건 바로 위에 있는 process랑 똑같은 의미야. 바로 그것, 어떤 과정과 다르게 된다. That of reading, understanding, textual information. 즉, 텍스트 메시지 얘기하는 겁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과는 좀 달라 보여. 그치? 시각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글을 읽는 과정하고는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while you are essentially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글을 읽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해요? 글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글자나 단어나 문장을 뭐로 translate into 전환해? 개념과 아이디어로 전환하죠. 지금 어떤 글자나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의미화하게 되겠지. 컨셉을 잡는 거겠지. 그런 의미와 개념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when you read a visual image를 당신이 볼 때도 당신도 똑같은 어떤 번역 작업 혹은 이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똑같이 뭘 한다? 개념화를 한다. 그래서 이 단어 밑에 이 그 문장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컨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미루어서 유추어서 이런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다. conceptualize 혹은 conceptualization 이게 바로 뭐야? 개념화하다. 자, 됐습니까? 논지 뭐라고요? 띵띵. 우리의 원래 생각은 시각 자료가 굉장히 읽기 쉽다고 생각한다. 근데 오히려 시각 자료가 실제로 글보다 더 미묘할 때가 있고 때때로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근거는 뭐야? 글을 읽는 과정과 그 다음 시각 자료를 읽는 과정이 본질적으로 뭐야? 똑같은 그런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전체 글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 주는 여기 강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